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있더군요.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 짓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민철이 부인이라 불렀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누군지조차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혜예요. 나이는 38이고요. 평생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남편 민철이와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죠. 늘 그랬듯이 우리는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부였어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주말엔 가까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엔 TV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정말 평범한 삶이었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참 감사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그 평범함은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세상의 모든 색을 앗아간 듯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린 공기와 하얀 벽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까만 옷들이 마치 흑백 사진 같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누군가 장난처럼 다시 문을 열고 농담이었어 하고 웃으며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병원 복도 한쪽을 임시로 꾸며 만든 재단에는 민철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 증명사진이었죠. 넥타이가 삐뚤어진 걸 제가 바로 잡아줬던 그날 아침이 생각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잔소리를 주고받으며 웃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공기엔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백단향 냄새에 하얀 국화가 더해지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계속 국화를 들고 왔어요. 꽃은 쌓여가고 냄새는 점점 짙어지고 그 향기 사이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스며 있었어요. 죽음과 삶이 섞인 냄새였죠. 저는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옷이 몸을 죄어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원래 할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인데 급히 꺼내 입느라 구겨져 있었어요. 그마저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세상이 뿌옇게 보여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엔 피가 솟구치는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철이의 사진이 보이는 재단 쪽, 그 바로 옆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제가 고개를 돌렸을 때 믿기 어려운 장면이 보였죠. 한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이 상황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여자의 입술은 위로 올라가 있었고 눈가엔 부드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슬픔보다 오히려 안도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검은 정장은 흠잡을 데 없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깔끔하고 품격 있었죠. 얼굴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고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는 민철이의 재단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었죠. 남편이 평생 고마웠다고 전해달래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제 시간은 멈췄어요. 남편? 남편이라니요? 그녀는 계속 미소를 유지한 채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는 고개 숙이며 감사를 전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민철이의 부인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골이 서늘해졌죠. 사촌 언니가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괜찮아? 너 왜 그렇게 창백해? 저는 겨우 속삭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언니는 약간 의아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너 모르는 줄 알았네. 다들 저 사람이 민철이 부인이라고 하던데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꽂았어요. 마치 쇠붙이가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민철이 부인?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저를 측은하게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분명 민철이의 아내였어요. 혼인신고증이 서랍장에 있었고 손엔 우리가 결혼식 때 교환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매달 함께 낸 공과금, 함께 먹던 저녁,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시간들,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고요히 시선을 마주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울음소리도, 향 냄새도, 음악도 다 멀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죄책감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 같기도 했죠.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조롱의 미소도 승리의 미소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듯 했어요. 이제야 때가 됐네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제단 앞에 앉았어요. 그 자리, 원래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민철이의 관 옆, 슬픔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자리. 그런데 그 여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녀를 부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먼저 앞으로 나섰어요. 검은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그녀가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 그녀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내 자리를, 내 인생을, 내 이름을 가져가 버린 듯 했어요.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누가 보내는 문자였을까요? 아마도 그 여자가 누구냐는 질문이었겠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어요. 그녀가 민철이의 아내라면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드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어요. 민철이의 관 위로 떨어지는 하얀 국화가 천천히 흔들리며 내려앉았죠. 그 꽃잎 하나하나가 내 마음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또다시 나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봤어요. 그녀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미소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약속처럼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미소가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장례식장의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내 남편의 진짜 아내일까?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누군가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뭔가가 있을까? 장례식 음악이 커졌고 사람들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나는 그 여자의 미소만 봤어요. 마치 나를 향한 알 수 없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그 미소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장의 공기는 식은 국화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군가의 울음이 스쳤던 자리마다 냉기가 남아 있었죠. 손에 쥔 봉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묘하게 무거웠어요. 마치 종이 속에 사람의 숨결이라도 들어있는 듯 했죠. 지은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울던 흔적이 남은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단단히 마음을 다잡은 표정. 그녀는 여전히 묵주를 손가락에 감고 있었어요. 구슬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스치며 부딪힐 때마다 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게 마치 시계 초침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내 시선이 봉투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적힌 글씨, 민철이의 글씨였죠. 내 이름 수혜. 그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수혜야, 오늘은 피곤하지? 하던 목소리. 감기 걸려서 콧소리로 중얼거리던 우리 내일은 따뜻한 국 끓여 먹자던 그 말. 모든 게 한순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칼날 같았어요. 만질수록 피가 나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파왔죠.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물었어요.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부탁했어요. 언젠가 당신이 이걸 받아야 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단어 하나라도 잘못 꺼내면 부서질까봐 그렇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이상하게 나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언제부터 당신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죠?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정말로. 그녀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공포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의 내 결혼, 내 시간, 내 기억. 그게 정말 내 삶이었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 몰래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속에는 하얀 편지지 한 장과 오래된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는 작은 원룸 자물쇠 같은 모양이었어요. 쇠가 오래돼 군데군데 달아 있었죠. 편지를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어요. 종이 냄새 사이로 미약하게 남편의 향수가 스며 있었어요.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꾹 참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어요. 수혜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땐 아마 너는 많이 힘들 거야. 내가 이걸 읽는다는 건 내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먼저 말해두고 싶었어. 내가 한 모든 선택은 너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걸.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종이 위에 글자가 흐릿해졌죠. 눈물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키기 위한 거였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그러다 다시 눈을 내리자 글씨는 이어졌어요. 내가 내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우리 결혼 전에 나에게는 빚이 있었어. 아버지의 병원비, 사업 실패, 그리고 사기. 그 모든 게 내 이름에 달려 있었지. 내가 나를 만났을 땐 이미 내 인생은 진창이었어. 그런데 넌 그걸 몰랐고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어. 그 거짓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덧붙어 있었어요. 지은은 나 대신 그 짐을 져준 사람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짐을 져줬다고? 그럼 지은은 빚쟁이들과 관련된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그 빚을 대신 갚은 사람? 그게 왜 아내로 불릴 만큼 얽힌 관계가 된 거죠? 나는 편지를 더 세게 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당신 옆에 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닿았어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처럼 익숙했죠.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죠? 내가 함께했던 10년은 거짓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 깊이요.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재단 위의 촛불이 작게 흔들렸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잠시 그 사람의 웃음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많은 날들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미소를, 그 미소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내 손끝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수혜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제발 지은을 탓하진 말아줘. 그녀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그 열쇠 속에 있다. 나는 그 열쇠를 바라봤어요. 그 작고 낡은 쇠조각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모른 채로요. 이 열쇠는 뭐죠?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은비원룸이에요. 당신 남편이 마지막까지 돈을 보내던 곳이죠.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비원룸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봤던 그 이름. 그때는 그저 불륜의 흔적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게 전부가 아닐지도. 그가 감춰야만 했던 무언가, 우리 둘이 다 몰랐던 제3의 비밀이 그곳에 있는 걸까?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들었어요. 그 종이가 이제는 내 심장처럼 뛰고 있었어요. 살짝만 흔들려도 안에 글자가 터져 나올 것처럼요. 그리고 느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내 남편의 죽음이 그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진실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멀리서 지은이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내일 오후 3시 은비원룸에서 봐요.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나와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같은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의 눈빛 속엔 원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건 이해였고 아픔이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장례식장에서 그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었죠. 지은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 차가운 방, 죽음의 냄새와 국화향이 섞여 있던 곳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거운 문을 밀고 나왔을 때 10월의 밤 공기가 제 얼굴을 파고들었어요. 그 순간 지은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에 타자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요즘 밤 공기가 많이 차졌네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도시가 너무 낯설었어요.
차갑고 잔인할 정도로 생생했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세상이 제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쥔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로비에는 야간 경비원 아저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민철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제가 이제 미망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사람이라는 것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검은 옷, 번진 화장, 풀린 머리핀.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집 문을 열자 공기가 멈춰 있었어요. 민철이의 슬리퍼가 문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그대로요. 싱크대에는 커피잔이 있었어요. 그가 출근하면서 두고 간 그 커피잔. 오늘 늦을 거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모든 게 평범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아직 열지 않았어요. 그저 아파트를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범죄 현장이라도 된 것처럼요. 무언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다시 살펴봤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그의 셔츠, 양말, 속옷. 제가 접어준 방식 그대로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섬뜩했죠. 책상 위 노트북을 켰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제 생일, 그의 생일. 다 틀렸어요. 5번 틀리고 나자 잠금 경고가 떴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생각해, 수혜야. 뭘 놓친 거야?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현관 옆 옷장. 그 안에 그의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경찰이 돌려줬던 유품이었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다이어리, 태블릿, 펜, 물병, 직원증, 그리고 그 밑에 묶여있는 영수증 뭉치가 있었어요. 고무줄을 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은비원룸 월세 65만 원. 은비원룸 9월 월세 65만 원. 은비원룸 8월 월세 65만 원. 그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은비원룸. 민철이가 매달 낸 월세였어요. 우리 아파트 말고 다른 집의 월세요. 영수증을 펼칠수록 손이 떨렸어요. 이케아 가구, 백화점 침구, 공과금 고지서, 인터넷 설치, 모두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에 적힌 짧은 메모. 지은을 위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제야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었죠. 공동 계좌 내역을 뒤로 넘겼어요. 매달 1일 빠짐없이 송금된 돈. 금액은 항상 같았어요. 50만 원. 받는 사람 이름 박지은. 숨이 막혔어요. 그는 숨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 계좌에서 대놓고 매달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것도 4년 동안이나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2021년 3월 첫 송금 내역. 박지은 생활비 50만 원. 그때부터였어요. 정확히 4년 전. 이젠 믿을 수 없었어요. 봉투, 영수증, 계좌, 그리고 제 앞에 이 현실이 전부 거짓말 같았어요. 그런데 거짓이 아닌 걸 알았어요. 증거가 다 있었으니까요. 몸이 휘청거렸어요.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뒤지고
또 뒤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가 나왔어요.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펼치자마자 불이 들어왔어요. 배터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최근까지 사용했다는 뜻이었죠. 연락처는 단 하나. 지은. 통화 기록엔 수십 통의 전화. 짧은 통화들. 그리고 문자가 있었어요. 히터가 안 돼. 장보는 돈 고마워. 6개월 검진 잘 받았어. 오늘 많이 차고 있어. 이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문장들 사이에서 제가 세상을 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은가요? 그녀와의 아이. 몇 살일까요? 2살? 3살? 계산조차 안 됐어요. 그제야 장례식 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지은은 제게 말했죠. 그 사람이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누구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저를? 아니면 그 진짜 가족을? 식탁 위 봉투를 다시 바라봤어요. 민철이의 글씨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수혜에게 찢어 열었어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2사람이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 하지만 진짜 가족은 끝까지 숨겨야 했던 사람이야.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어요. 읽을수록 머리가 아팠어요. 진짜 가족은 숨겨야 했던 사람. 그게 무슨 뜻이죠? 지은이 진짜 가족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가 숨겨진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이제 그걸 알아야 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박지은 연락처 좀 부탁드려요.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어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번호를 받았어요. 그녀의 번호. 민철이의 비밀 속에 있던 여자.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밤이 깊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4번째에서 그녀가 받았어요. 수혜 씨죠?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내일 얘기해요. 전화로는 안 돼요. 어디서요? 그녀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민철이가 빌렸던 그 원룸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일 저는 남편이 숨겨온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그가 야근한다고 했던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밤 저는 식탁 위에 구겨진 편지를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숨겨야 했던 사람이야. 숨기다, 보호하다, 거짓말하다, 사랑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수가 있었겠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폴더폰에 남아있던 문자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영수증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여자와 아이를 위해 빠져나가던 돈들. 누워있는 침대조차 낯설었어요. 우리 침대라고 부르던 그곳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죠. 천장 선풍기가 어둠 속에서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회전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끝없이 돌고 또 돌아도 답이 없는 그런 혼란 속에서요. 새벽 4시쯤 결국 포기했어요. 커피를 타놓고 마시지도 못한 채 부엌 식탁에 앉았죠.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깨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검은 하늘이 짙은 보라색이 되고 곧 회색빛 아침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간.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건너편 가게 할머니는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제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더군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알아야겠다. 모르는 게 더 아프다. 차라리 끝을 보자. 9시 반 오랜만에 검은색이 아닌 옷을 입었어요.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쓸데없는 치장은 아무 소용 없었죠. 지은 씨가 알려준 주소는 마포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 끼었죠. 그들은 음악을 듣고 휴대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 걱정이 단지 지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새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했죠. 하지만 그곳이 내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 곳이라니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건물만 올려다봤어요. 이제 돌아서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발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문 쪽으로 향하더군요. 엘리베이터는 작고 약한 세제 냄새가 났어요. 4층 402호. 문 앞에 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김이 아니었죠. 그의 성이 아닌 그녀의 성. 그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문은 거의 바로 열렸어요. 지은 씨는 장례식 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 부은 눈, 마른 손이 문을 잡고 있었죠.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저를 들여보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책과 차,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 봉제 토끼, 알록달록한 블록들, 아기 장난감이었죠. 지은 씨가 제 시선을 알아챘어요. 엄마 댁에 있어요. 애는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대화는 아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의 아이. 나 아닌 다른 여자와의 아이. 몇 살이에요? 간신히 물었죠. 18달이에요. 이름은 민서. 민서.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그가 그 아이에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차를 타세요. 지은 씨가 커피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는 앉지 않으려다 결국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고 있었어요. 손끝이 너무 말라 보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제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4년 전이었어요. 그분이 법률 구조 클리닉으로 찾아왔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남았다고 했죠. 그제야 영수증, 은행 기록,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땐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파트너가 대출을 받고 도망쳤대요. 남은 빚은 모두 민철 씨 몫이었어요. 그 빚은 당신까지 쫓아갈 수 있는 종류였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을 지키고 싶었대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 위험에 엮이지 않게. 그래서 당신한테 왔군요. 제가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그렇죠. 상담받으러요. 그냥 법적인 조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그녀는 말했어요. 이혼을 권했지만 그가 끝내 거절했다고요. 그가 절 너무 많이 아꼈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을 잃고 힘들던 그때 민철이는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게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어요.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요. 그래야 채권자들이 닿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건 당신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개의 삶을 살다 보니 그는 점점 그 가짜 이름 속에 갇혀갔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였죠. 결국 사랑에 빠졌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한마디. 그 아이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달 돈을 보냈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50만 원이면 당신이 눈치채지 않을 거라 계산했대요. 그마저도 조심스럽게. 그때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죠. 이건 그분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서류들, 거래 내역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의 필체였습니다. 수혜야, 이걸 읽고 있다면 직접 말할 시간이 다 된 거야. 그 문장 하나에 숨이 멎었어요.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항상 당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인생의 이유였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는 방패였어요. 그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집이, 이 여자가, 이 아이가 그의 배신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랑의 증거였다는 걸요. 그의 모든 거짓말은 결국 저를 위한 진실이었어요. 저를 살리기 위한 가장 잔인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민철이의 편지를 읽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과 저는 그 좁은 아파트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저히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닐라 봉투 속의 서류들을 천천히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한 조각 한 조각 그의 삶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로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있었죠. 그가 왜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택했는지 그건 문서가 아닌 공간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야 했습니다. 민철이가 매일 출근하던 회사로요. 그가 평생을 보냈던 또 하나의 무대로요. 사실 그곳을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회사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겠냐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의 마지막 흔적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뒤 회사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히 조의를 표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적은 목요일 아침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해서 더 편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목요일 아침 잿빛 하늘 아래 저는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12년 동안 민철이가 출퇴근하던 그곳, 반짝이는 유리창 사이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들렀던 곳이었죠. 명절 파티, 회식 자리, 한 번은 점심을 가져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지 직장인의 아내로서 잠깐 들렀을 뿐이었어요. 그의 일터는 언제나 제게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사람으로,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이도 마지막 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랐을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은을, 그리고 저를 떠올렸을까? 문이 열리자 낯설 만큼 조용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책상이 줄지어 있고 회의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죠.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 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인사가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여사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어요. 이제는 제 이름보다 그 이름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그의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물품은 박스에 담아뒀어요. 하지만 책상은 그대로 놔뒀어요. 혹시 그대로 보고 싶으실까 해서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커피잔, 달력, 펜꽂이, 그리고 제 사진 3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저, 웃고 있는 저, 그리고 책을 품고 잠든 제 모습.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분명히 저를 사랑했어요.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2개의 삶 속에서도 제 자리는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엔 볼펜, 클립, 메모지. 2번째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열쇠를 찾기 시작했죠. 책상 밑, 마우스 패드 아래, 커피잔 속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철 씨는 늘 디테일에 집착했어요. 모든 게 자리가 있었고 우연은 없었어요.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우연은 없었다. 저는 사진 액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책상에 놓인 3장의 사진. 왜 하필 이 3장이었을까? 결혼 사진의 뒷면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은색 열쇠가 붙어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열쇠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5년 전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 수혜야,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실패한 거야. 그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는 빚에 시달렸고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2 사람의 이름, 2개의 인생, 2개의 사랑. 그 모든 게 저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을 즈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속였던 거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비겁한 거짓말이 아니라 절망 속의 용기였던 거예요. 그가 남긴 서류들을 다 읽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단 걸요.
그는 두 가족을 만든 게 아니라 두 개의 방패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패, 그리고 그 죄책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또 하나의 방패. 그는 끝까지 저를 위험에서 빼내려 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에서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다가와 제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했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오며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책상 칸막이에 동료들이 붙여둔 메모가 보였어요. 항상 웃게 해주셨죠. 최고의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셨네요. 도움을 청하셨다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는 끝까지 혼자였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모든 무게를 자기 혼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철아, 이제 알아. 너의 거짓말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 그날 저는 비로소 남편의 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보다 무거웠다는 걸요. 지하철에서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객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있거나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죠. 말하지 못한 슬픔, 끝내 꺼내지 못한 후회,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다 엉켜버린 사랑 같은 것들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민철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려다 자신을 잃고, 또 누군가는 그 모든 걸 뒤늦게 알게 된 채 용서와 이해를 배우며 살아가잖아요. 기차는 천천히 한 정거장씩 멈췄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고 자리에 온기가 바뀌고 시간은 묘하게 부드럽게 흘렀어요. 창밖의 불빛이 거꾸로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언제나 옳거나 완벽하거나 깨끗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어쩔 때는 잘못된 선택과 상처를 통해서야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민철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도 그의 선택도 모두 불완전했죠.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어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위선보다도 진실했어요.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손에 쥔 가방 속에는 꽃집 할머니가 종이에 싸준 또 다른 국화 한 송이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말했거든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2번 해야 해요.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마음으로. 2번째 작별을 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2번째 작별을 하려는 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철이의 물건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었어요. 그의 손때가 묻은 커피잔, 세탁기 위에 올려둔 넥타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던 영화의 티켓 한 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아프게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이제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사랑이 거짓으로 감춰져 있었다 해도
그 거짓의 중심엔 결국 사랑이라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나도 놓을게.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도 이제 살아볼게. 그렇게 말하자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품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때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의 문턱에 선 늦가을 바람이었죠.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민철이의 화장이 치러질 시간이었죠. 저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고 국화 한 송이를 작은 화분 옆에 두었어요. 그의 마지막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를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속으로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만 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정리해 나갔어요. 은행에 들러 서류를 정리하고 집안의 낡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사진 속에 저는 늘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의 거짓이 만든 웃음이 아니라 그 거짓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죠. 민서가 하늘에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잘 가요라고요.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이해의 눈물이었고 용서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새로 시작되는 삶의 신호 같은 눈물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그 애를 사랑으로 키워줘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 집 놀러 오라고 해줘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철이가 마지막 생일에 제게 써준 카드가 있었어요.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하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문장이 다르게 들렸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하루라도 괜찮을 거라는 걸. 비밀 속에서도 진실 속에서도 결국 사랑이 남는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자마자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던 오후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 빛은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사랑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결국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저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의 미소가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랐어요.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 괜찮아. 이제 내 차례야 라는 인사였어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오래도록 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 제 삶을 다시 살아볼 거예요.